네, 안녕하세요. 감성 로스쿨입니다. 지금부터 배경지식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쉬는 시간 혹은 출근하는 시간대에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 철학이라는 걸 리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이 철학이라는 걸 리트스럽게 준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딱 하나예요. 뭐냐? 외국어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영어 지문을 푸는데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단어를 모르지? 사고력으로 단어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뜻을 찾아가 보려고 해야 됩니다.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칸트가 말했던 정언명령이랑 가언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쓰나요? 야, 방금 너가 했던 말은 정언명령이잖아. 저거는 가언명령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본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자어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상황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게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최대한 편하게 바꾸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서양 철학사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그거를 보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철학자들의 파트가 대략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언어 준비용 배경 지식으로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크라테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명성에 비해서는 진짜 없어요. 일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다 고대 철학자잖아요. 고대 철학자는 삶의 근본이랑 세계의 원초에 대한 탐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딱 두 가지를 보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그 다음에 우리 출연원증에 많이 나왔던 문답법을 통해서 진리 찾아가는 그 과정,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계몽을 하려고 하다 적대감을 사서 수인성 모독의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정도를 이해해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중요해지게 된 계기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라톤은 솔직히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남겼고 리트에도 더 많이 출제되었던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플라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아무래도 이데아가 아닐까 싶어요. 이데아. 제가 지금부터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데아란 비물질적이고 영원 불변하며 실제 원상이며 원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사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한번 쉽게 바꿔볼게요. 쉽게. 자, 4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진짜. 방금 말한 게 맞아요. 진짜예요. 이데아란 뭐냐? 저는 그냥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휴대폰 번호를 되게 자주 바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친구 폰에 저장된 게 진짜 감성현. 그 다음에 또 바꾸면 진짜 감성현. 또 바꾸면 진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이데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만지는 세상이라는 게 진짜 세상이 아니라 그림자, 또 진짜의 모조품이라는 거, 자꾸 진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자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상자가 있다고 해보죠. 작은 상자, 큰 상자, 투명한 상자, 철대 상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상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우리 머릿속에는 상자라는 개념, 어떤 이데아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상자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상자들은 이 개념의 불완전한 복사본일 뿐이다. 그래서 그 완벽한 원형은 상자의 이데아라는 생각만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데아라는 개념은 좀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플라톤은 어려운 개념들을 써서 이데아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그 질문은 그 시대적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민주정치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여론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또 진리를 무시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다 제각각이다. 누가 큰 소리 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뀐다. 그래서 아무래도 플라톤은 그때 진짜 정의와 진짜 진리 이런 건 과연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에는 이 완벽한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데아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각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런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인간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언어 이해를 가르치는 과정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것을 찾으면 내가
내가 못하는 상황,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다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해답으로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처럼 아무래도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현재 세상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었던 선의 이데아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선의 이데아는 뭘까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의 진짜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짜는 존재를 있게 하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 2024년도 토마스 아퀴나스 지문에서도 인식의 오르토테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최고의 진짜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말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게 우리가 지문에 대한 독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2024년도 리트를 봤던 분들이라면 당황을 했을 개념어들 오르토테스와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게 바꿔드릴게요. 오르토테스는 똑바로 말해라라는 겁니다. 똑바로 말해라. 올바름을 뜻하는 거고 알레테이아는 진리와 드러남이라는 거예요. 오르토테스는 올바름, 알레테이아는 드러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장을 하나 빼와볼게요. 도움의 이데아는 이데아들의 알레테이아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오르토테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음의 이데아 뭐였죠? 최고의 진짜. 그러니까 최고의 진짜는 진짜들의 드러남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오르토테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를 보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정리하면 최고의 진짜란 진짜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라톤이 썼던 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론인데 여러분들은 플라톤에 대한 국가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론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던 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야, 대단하긴 해요. 그 시절부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게. 플라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 하나하나가 잘 살아야 나라 전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급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똑똑한 사람, 용감한 사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고 용감한 사람이 행동하고 일하는 사람이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인식의 오르토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다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건 그 알미 참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식의 오르토테스 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썼던 책들을 한번 쭉 볼게요. 국가론, 향년, 파이돈, 변론, 소피스트. 플라톤은 참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선생님의 얘기 그 이상의 책들을 막 쓰면서 자기의 철학들을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삶을 보고 어찌 보면 충격을 받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정의와 진리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회의 이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한편으로는 또 많이 동정이 가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플라톤을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출문제에 나왔을 때 그 개념들을 덧붙여가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죠?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로서 아카데미아에서 학습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스승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어찌 보면 이데아계가 있고 현실계가 있다라고 두 가지 세계를 나누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세계를 왜 그렇게 나누냐, 그냥 현실 안에서 원인을 찾고 관찰하고 분류하자, 어찌 보면 조금 더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가장 두 가지 큰 흐름이라고 하면 첫째가 논리학이고 둘째가 형이상학입니다. 논리학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3단 논법이죠. 이 정도 개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형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의 이유와 원리를 찾는 학문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이유와 원리를 찾는 학문, 물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소프라, 그 다음에
고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어떤 관념을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그러면 과연 이 형이상학을 통해서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딱 네 가지입니다. 진료, 형상, 작용,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어렵죠. 그럼 쉽게 바꿔볼게요. 진료, 세상은 뭐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재료, 형상,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 모양을 물어보는 거고. 작용,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 왜 만들었냐.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이 네 가지 원인을 통해서 진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는 저 멀리 이데아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과 좀 정면으로 갈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2권에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때 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고대 철학에 대한 흐름과 굵은 가지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자꾸 철학적인 용어들을 좀 쉽게 바꾸잖아요. 그것들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도 철학 문제를 일단 대하는 태도는 바뀔 것 같아요. 철학 지문이 어렵다? 여러분의 사고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냥 외국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외국어라 생각하고 최대한 편하게 쉽게 바꿔보면서 공부를 하면 철학 공부에 대한, 어찌 보면 리트 시험에서 철학 지문에 대한 자신감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